단군 이래 가장 큰 최대 미술 이벤트라고 불리우는 이건희 전시 집중 탐구. 아니 용쌤, 이건희 컬렉션 전시에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코로나 영향이 조금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관람객의 제한을 두다 보니까 더 티켓팅하기가 어려웠던 게 사실이고요. 맞네요. 네. 두 번째는 작품이 굉장히 좋아요. 일단 이번에 기증된 작품 수만 23,000점 정도가 되거든요. 23,000이요? 네. 네, 총 기증 작품 수가. 그러니까 3조가 되는 거예요. 그 가격.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대단한 작품들이 너무 많아요. 뭐 국내 작가만 보더라도 김한기, 이중섭, 장욱진, 유영구, 청경자 화백 작품도 있고요. 외국으로 넘어가면 피카소, 달리, 샤갈, 모네, 피사로 등등 우리가 평소에 미술관에서 흔히 보기 좀 어려웠던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속된 말로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평소에 미술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조차도 야 이건 꼭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야, 아니 미알못도 그런 이름은 알거든요. 고갱, 모네 이러면 그렇죠. 희한하게 어릴 때부터 이상하게 이 사람들은 다 두 글자다 이러면서 그러네. 예. 그림을 잘 그리려면 두 글자여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해외에 나가서 좀 유명한 그런 박물관, 그런 전시회를 가야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그렇죠.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광화문이나 용산에 가서 그 작품들을 본다. 이러다 보니까 좀 열광할 수밖에 맞아요. 없는 그런 맞아요. 상황이군요. 예. 네. 독일 미술관에 가보면 고갱, 모네, 피카소 이런 정말 대개적인 작가들 네네. 작품을 많이 볼 수 있나요? 보실 수 있어요. 가면. 그러니까 특히 베를린, 뮌헨, 슈투트가르트, 드레스덴 이런 도시로 가시면 좀 유명한 미술관들 많은데 독일 이제 대표 화가 중 한 명이신데 알브레히트 듀rer. 그다음에 라페, 루벤스, 렘브란트 이런 이제 거장들의 작품 보실 수 있고 베를린에는 너의 나츠 날가리 가시면 이제 피카소 작품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뮌헨 가시면 반 고흐나 다빈치 작품도 보실 수 있어요. 되게 잘하네. 뭘 미알못이야. 아니 우리 알바를 잘 뽑은 거예요. 이번 기증이 있기 전까지 우리나라 미술관에는 그러면 고갱, 모네, 달리 이런 유명 작품들이 하나도 없었던 거죠? 네, 하나도 없었을 수밖에 없는 게 아시겠지만 그런 분들의 작품이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럼요. 수백억, 천억이 넘어갈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데가 국립중앙박물관하고 현대미술관 정도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한해 예산을 보면은 국립중앙박물관이 한 40억 정도. 이게 작품 구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그리고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이 한 48억 정도에서 두 미술관이 합쳐봐야 90억 정도예요. 그러면 아이고야. 그 가격 가지고 고갱이나 모네, 달리 작품들을 구입할 수가 없는 거죠. 정말 택도 없네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제 그런 작품들이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고갱 그림은 90억으로 못 사요? 예, 요만큼 살 수 있습니다. 얼마면 돼? 그래요. 얼마면 돼요? 고갱이나 모네 이런 분들은 외국 작가들이니까 없을 수 있죠. 왜냐면 외국에서 사와야 되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 대표 작가들 아까 말씀하신 이중섭, 김환기, 박수근 화백 이런 분들은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 작품도 사실은 소장하고 있는 게 많지 않았다고. 있긴 있죠. 예. 그런데 대표적인 작품들을 좀 만나기가 힘든 상황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국내 화가는 단연 이중섭이잖아요. 그리고 이중섭 화가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은 다들 알고 계시는 소. 그 정도는 알죠. 이준섭 하면서 네, 소가 가장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중섭 하면 이꼬르 소라는 말이 있을 만큼 대표적인 작품인데 예전에 한국에서 이 소라고 하는 작품이 가장 최근에 거래된 금액이 무려 47억 정도였어요. 47억. 그러니까 이중섭 화백의 소라는 작품을 한 점을 사려면 47억을 써야 된다.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딜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1년 예산을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이중섭 화백의 소는 갖고 있지 못했어요. 근데 이번 기증 작품에 소가 2점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비슷하게 김환기 작가 하면 그 점 이렇게 찍어가지고 하는 그 작품들이 굉장히 유명한데 점화도 한 점도 없었다고 해요. 또 박수근 화백의 작품도 사이즈가 이렇게 큰 대작은 한 점밖에 없었는데 이번 기증을 통해서 이 대작을 무려 석 점이나 소장을 하게 됐다고 하니까 사실 한국 미술사 역사에도 굉장히 큰 이벤트가 아닐까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니 작품이 3조 규모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거 다 수집하려면은
하면서 340년이나 걸리겠네요. 빠르시네요. 잘하시네요. 계산기 없이도. 네, 아유, 너무 놀라워가지고. 네. 340년이 걸릴 일을 바로 한 번에 그러니까요. 해결한 거죠. 와,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미술품이 3조 원어치다라는 게 이건 얼마? 고호는 90억, 뭐 모네는 92억 이런 식으로 뭐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닌데 요거는 3조의 값어치다. 이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예, 사실 그게 좀 가장 이슈였는데요. 이건희 회장 별세 후에 이 그림이 대략 얼마 정도 될 거냐 그래서 시가 감정을 했는데요. 이 감정 규모, 또 작품명, 또 금액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감정하는 사실조차도 이제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 비밀 서약을 하고 그리고 감정을 했대요. 네. 근데 여기에 참여한 수많은 감정사들이 야, 내가 평생에 이런 작품을 감정해보고 죽게 되다니 이럴 정도로 그런 작품들이 무려 23,000여 점이 딱 있으니까 네. 이거를 대충 합해보면 거의 3조 원에 육박하는 금액이 나오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건희 컬렉션 기증작 리스트가 공개됐을 때 많은 전문가분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걸 보게 되다니라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텐데 이게 있다고? 이걸 본다고 막 이렇게 좀 기대했던 작품이 있을 것 같은데 큐레이터 박도 있었을 것 같아요. 모네 모네? 작품을 진짜 한국에서 이걸 실물로 본다고? 이걸 아마 가장 기다리고 정말 좋아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저도 몇 년 전에 파리 여행을 가가지고 오랑주리 미술관에 갔어요. 근데 약간 이렇게 타원형으로 생긴 방에 그림이 쫙 이렇게 걸려 있는데 약간 그건 정말 그곳에 가서 느껴봐야 돼요. 황홀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이거를 한국에서 볼 수 있으니 많은 분들이 진짜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해요. 일단 클로드 모네가 수련을 주제로 그렸던 그림은 한 250여 점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그렸던 거죠. 그중에서 좀 이건 괜찮다. 이건 그래도 한 번쯤 보고 싶다라고 했던 작품이 바로 이번에 기증되었던 수련이 있는 연못 풍경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클로드 모네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그리는 목적이 빛과 색을 자기 작품 속에 담아내는 거거든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바뀌어요. 예를 들어 아침, 점심, 저녁의 빛이 다르고 맑을 때, 흐릴 때, 어두울 때 빛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빛들을 다 내 그림 속에 담아낼 수 있을까? 유일한 방법은 다 그려버리는 것밖에 없구나 라면서 똑같은 대상을 두고 반복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 오랑주리 미술관은 일단 클로드 모네가 그렇게 지어달라고 요청까지 한 거예요. 그 모양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지어가지고. 느꼈던 그 풍경을 어떻게 하면 관객들이 오롯이 다 느낄 수 있을까? 자기가 그림을 그렸던 환경과 똑같이 미술관을 만들어달라. 그러다 보니까 빛이 또 변하고 그림도 변해가게 돼요. 그래서 클로드 모네 작품은 직접 현장에 가서 보아야지만 진가를 느낄 수 있다고 하죠. 네. 이게 바로 모네의 수연을 볼 때 어떻게 봐야 좋은지를 지금 다 설명해 주신 겁니다. 네. 그 좋은 그림 이렇게 좀 뭐 자연 채광, 뭐 타원형, 뭐 작업 환경, 뭐 여러 가지 좋은 의미 있는 얘기하는데 참 돈 얘기해서 좀 그런데 관장님이시다 보니까. 아니 어쩔 수 없이 모네 그림 얼마일까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유사한 등급의 작품이 2008년 런던 크리스티 경매라고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서 이제 한 8천만 달러, 한화로 약 890억 원에 거래가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금 현재 시세로 감안해 보면은 한 1,000억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저 정도 크기의 그림이라고 그러면은 예, 그래서 굉장히 좀 수준이 높은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미술을 정말 친근하게 가르쳐주는 우리 미친 용쌤 추천으로다가 이건희 컬렉션에서 이거만큼은 꼭 봐야 한다 하는 게 있을까요? 이번 기증 작품 가운데 제가 가장 감동받았던 화가는 바로 이중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중섭 같은 경우에는 작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남겨진 작품이 대략 한 500여 점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500여 점이라고 하면 많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전부 다 1951년 1월부터 이분이 숨을 거두셨던 56년 9월 6일까지의 그림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전의 작품들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왜요? 이중섭 화가가 이북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북한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다가 두고 오셨구나. 일사후퇴 때 내려오셨어요. 다 이걸 작품을 가져올 수 네. 없으니까. 분명히 기록상으로는 한 500점 정도 그리신 것 같은데 이게 시장에 잘 안 나왔어요. 네. 그 500여 점 가운데 무려 100점이 넘는 작품이 이번에 쏟아져 버린 거거든요. 와.
저는 이중섭 화가의 작품들 가운데 제주 피난 시절에 그렸던 그림들을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때 그렸던 그림들을 보시면은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네.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림들이 좀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고 이때 이중섭 화가가 굉장히 행복하게 살았나 보다, 여유로웠나 보다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네. 그건 아니었어요. 그렇지 않았군요. 네. 그래요. 사실 이때 이중섭 화가가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었었거든요. 뭐 도청에서 배급살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거 아무리 아껴 먹어봐야 내 식구가 열을 버티기도 힘들었었대요. 하지만 마음만큼은 굉장히 행복하셨다라고 하는데 당시 전쟁 기간이었잖아요. 누구 하나 죽어나가는 것도 흔한 일이었고 가족들끼리 생이별하는 일도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누구 하나 다치지 않고 우리 가족들 온전하게 함께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운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림 속에는 그런 행복한 감정들을 조금 부각시켜서 그림으로 표현하셨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 중에서도 이제 섭섬이 보이는 풍경이라고 제주 피난 중에 그 앞바다 이렇게 섬이 보이는 바다 풍경을 그린 그림이에요. 예, 예. 그 전쟁 그리고 가난 또 나중에는 가족들과 좀 떨어져 살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지만 자연을 통해 어떤 치유를 받고 싶었던 맞아요. 그런 마음을 아름다운 풍경을 통해서 묘사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야. 저는 사실 이제 이건희 컬렉션이 국보나 보물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거기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학창 시절에 봤던 그 교과서에서 봤던 가장 대표적인 그림이 인왕제색도 들어보셨어요? 아, 인왕제색도요? 예. 예. 그러니까 겸재 정선의 작품인데 예. 이게 국보 216호 작품이에요. 예, 예, 예. 인왕제색도를 이제 실물로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렇죠. 예. 사실 저도 이제 촬영 때문에 그 전시를 관람을 했었는데 인왕제색도를 봤거든요. 진짜 한동안 말없이 그냥 이 바라보게 돼요. 예. 왜냐하면 그 먹으로 어떻게 이 비 내린 인왕산의 모습을 이렇게 잘 표현할 수가 있을까 이런. 인왕 제색도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막 개고 난 인왕산의 모습이라는 뜻인데 그림의 사연도 좀 아름다워요. 정선께서 75살 때 평생 사귄 벗이었던 시인 이병현이 그때 당시 위독하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어서 친구가 병이 나아서 예전처럼 함께 아름다운 풍경을 보았으면 좋겠다. 이 비개인 인왕산처럼 내 벗의 병도 어서 빨리 씻은 듯이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그리신 거예요. 그림을 보고 있으면 겸재 선생께서 자기 친구를 얼마나 끔찍히 생각했는지가 느껴지기도 하죠. 네. 야, 진짜 이렇게 사연을 알고서 보니까 너무 다르다. 네네네. 예. 맞아요. 좋은 얘기하는데 또 미안합니다만 얼마입니까? 아니 궁금은 하잖아. 아니, 인왕제색도는 저기요. 도대체 관장님. 얼마인가? 관장님, 예. 국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요. 국보에는 가격을 매길 이게 수가 없어요. 아닌데 네. 매긴다고 치면 얼마겠냐 이거지 제 말은. 예. 근데 보통 국보가 거래가 정말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근데 국보도 금전적으로 거래를 얼마든지 할 수는 있어요. 다만 신고는 일단 해야 되고 관리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를 확인이 돼야 되고요. 네. 아. 세 번째로 이제 국 외 반출만 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거래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얼마에 거래할 거냐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잖아요. 네. 보통 이런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페어마켓밸류라고 해서 네. 예전에 이 작가의 작품이 내지는 이 정도 수준의 작품이 경매장에서 얼마 정도의 거래가 됐는가 요걸 바탕으로 이제 추정가를 매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네, 근데 문제가 궁금한가 봐. 궁금하잖아요. 이 정도 급의 작품이 경매장에 나온 적이 없어요. 인왕제색. 네, 이 정도 급의 뭐 개상 전개도라고 하는 우리 보통 1,000원짜리 뒷면에 보시면 등장하는 그림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겸재 선생 그림이었거든요. 그 작품이 포함된 화첩이 경매장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게 34억 원에 낙찰이 되면서 그거는 또 이제 30cm라서 굉장히 또 작아요. 이런 제수들은 1m 40이 넘는 야, 거예요. 그러면 뭐 가격을 뭐 매겨볼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크기 차이만 하더라도 8배 정도가 나는 거니까 대략적으로 단순 계산만 하더라도 최소 물가 계산하면 300억 이상은 와우. 거래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와. 이게 뭐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네. 물론 300억에 이걸 뭐 살 수 있다 없다는 제가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그쵸. 같지만 네. 네.